네,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겠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예, 지금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통화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곳이죠. 거기에 최고 책임자인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정책 청문회를 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이번 3월달 FOMC에서 3월달 FOMC는 우리 시간으로 3월 15일 날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금리를 0.25% 올리겠다. 이렇게 뭐 본인의 희망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예.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정책 방향이 0.25% 인상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해왔었거든요. 3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삼척 동사들도 미국은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구나라고 알 정도로 많은 시그널을 줘 왔었는데요. 예. 이를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0.25%라는 구체적인 금리 인상폭까지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0.25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은 덜 매파적인 이란 반응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권 시장에서는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 동물에 비춘 어떤 이 수식어 언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를 강력하게 좀 빠른 속도로 올리자 이런 쪽을 매파라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금리를 낮추어서 경기를 부양하자 이런 세력들을 예. 비둘기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이런 세력들을 올빼미파라고 부릅니다. 예. 올빼미는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 예. 이러는데 그동안에 미국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뭐 올빼미파든 매파든 비둘기파든 다 예상이 됐었고 그렇게 다 주장을 해왔었는데 일부 강경 매파들은 이번에는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된다. 보통 0.25%씩 올렸는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 물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예. 금리 인상폭을 0.5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0.75 또 어떤 FRB 의원 같은 경우에는 1%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강경 주장을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통화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FED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파월 의장이 그중에서 가장 낮은 0.25를 나의 금리 인상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비둘기파적이지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 정권 시장의 주가라는 것도 예. 시장의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뀌는데요. 예.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로 나오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모처럼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뭐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고 지금 대외적인 영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발언 때문에 증시가 많은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0.50%라는 매파적 강력한 금리 인상폭 대신 다소 적은 0.25로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실제로 들어보면 파월 의장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의한 경제적 충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폭을 상당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좀 조심스럽게 금리 예. 인상 속도를 좀 늦추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뉴욕 증시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확실히 많이 올릴 거란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대외 변수가 생기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공급은 부족한데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증산을 이에 따라주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산유국 모임이라고 하는 카르텔 오페크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기다가 플러스라는 기호를 하나 더 붙여서 네. 오펙 플러스라는 카르텔인데요. 여기는 전통적인 중동 산유국인 사우디, 이란, 쿠웨이트 등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등까지 합쳐서 예. 전 세계적으로 산유량이 많은 나라들의 모임인데요. 이 산유국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원유 생산량을 상당히 줄였거든요. 그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 가격이 워낙 떨어지니까 국제 공조 속에서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늘려야 되는데 네. 그 늘리는 폭을 조금씩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펙 플러스 특히 사우디 측에 강력하게 좀 생산량을 대폭 늘려서 국제 유가를 좀 잡아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네. 오페크 플러스는 지금 이를 억셉트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밤새 오페크의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기존과 같은 40만 배럴만 더 정산을 하겠다 이래서 국제 유가를 더 올렸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지금 회원국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러시아가 원유 공급량을 늘릴 걸 용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예. 또 요즘 사우디도 인권 문제, 그 언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오페크는 정산을 조금만 하는 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 국제 국제 유가가 올랐고요. 또 러시아에서 지금 석유를 많이 팔고 있는데 예. 그것은 경제 제재 등과 관련해서 러시아 원유는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 부족 사태, 수요 폭발, 수요 불균형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거든요. 예. 저기서는 지금 116불, 117불 배럴당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뭐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사태들이 길어지면은 오름세는 계속 올라가겠죠. 예, 현재로서는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또 그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한 국제 원유 공급량 여기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좌우되겠습니다만 몇 가지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희망적 요인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우선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거의 완성 단계에 가기 때문에 그동안 원유를 팔지 못했던 이란이 예. 조만간 대량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그동안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셰일가스라고 그래서 예. 이 돌 안반에서 꺼내는 이 셰일가스에 의한 원유 이게 생산비가 맞지 않는다.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생산하지 않았는데 국제유가가 100불을 넘어서면서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업체들이 우리도 생산하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얼마나 빨리 원유를 더 늘리느냐 예. 이런 데 따라서 수요 공급량이 좀 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유가를 좌우하는 최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좀 경제적 파장이 좀 우려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일어날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원유를 하나 또 생산하지도 못하면서 예.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원유 과대 소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산유국은 아니지만 각종 전체의 원유 생산 지역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는 소유권을 우리나라 정유기업들이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들은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대박이 나고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 구조가 원유 과소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유가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국제 유가가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면 그야말로 경제에 블랙아웃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수급 관리에 배전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아까 언급해 주신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파는데요. 대부분은 이미 장기적인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것도 예. 비용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소유권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 유가에 오른 분만큼 국내 정유사가 돈을 더 벌게 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국제 우리나라의 소비가 더 크죠, 아직은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본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15만 명이 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이 방역이라든지 어떤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영업을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이 작년 하반기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3분기에 이미 손실보상 금액이 나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늘부터 나가는 것은 4분기 보상 금액인데요. 3분기보다도 그 대상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원래는 손실보상법의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이라든지 영업시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였을 때 그 예. 피해 부분의 90%까지를 손실보상법으로 보상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칸막이를 했다든지 예. 예식장이나 여행업체들은 손님을 예전보다 좀 더 못 받았을 경우에도 예. 피해를 보전해 주거든요. 이것은 지금 오늘부터 닷새간 그 사업자 번호 마지막 순서에 따라서 그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고 예. 그게 지나도 일정 기간은 추가로 받습니다. 신청을 하면 현재 자료가 다 정부 기관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날 바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나가는 손실보상금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280, 약 한 지금 금액이 200, 제가 숫자를 예, 2조 2천억 원. 예, 2조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급 대상은 90만 명 정도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만기 연장을 이제 더 시행하고요. 또 앞으로 보험료나 공과금 납부 유예 조치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부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이 소상공인들의 특히 대출 유예 또는 그 대출 상환, 이자 상환 유예 조처가 2004년 4월 달에 취해졌는데 6개월만 원래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세 차례 연기가 돼서 3월 말에 이제는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이것을 한 번 더 네 번째 또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적어도 6개월간은 대출 상환에 걱정 없이 자금 사정을 꾸려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부실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금융기관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되면 결국 금융기관발 경제 쇼크가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편에서는 지금 대단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예금에 대한 좀 돈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조금 어떻게 상충이 될까요? 지금 그 현재 지금 284조 원 정도가 예. 2004년 4월 달에 대출이 나갔는데 이미 만기가 지났습니다마는 만기도 갚지 않고 있고 지금 이자도 갚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이런 금액을 이제 또 연장을 해줬을 때는 지금 현재 이자를 갚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자 규모 때문에 갚아야 될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최근에 기준금리를 3번이나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금리가 연체이자는 안 물지만 대출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예. 이런 어떤 면에서는 폭탄 돌리기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융위원장, 고성범 위원장도 이제 더 이상은 연장이 없다라고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원칙론적인 정책을 밝혔어요. 예. 그런데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또 연장을 하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 소상공인
대출 연장과 상한 유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것은 예. 그냥 정부의 부탁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예. 하나은행, 국민은행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 금융기관 오너를 상대로 해서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출 연장은 이제 스톱을 하고 그 대신에 좀 갚아나가는 규모를 줄여준다든지 출구 전략, 점진적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은행의 구조적인 또 시스템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사실 장기화되면서 전성시대를 맞은 사업이 있는데 이 배달입니다. 배달 앱이 굉장히 커졌죠. 시장도 많이 커졌는데 사실 이 이용자들은 2030의 이제 젊은 층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년, 장년층으로까지 고객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경과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배달 앱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음식 주문을 이 배달 앱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배달 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이 굉장히 늘어났지만 특히 40대, 50대 이런 중년층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예. 게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배달 앱이 젊은 세대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 거의 전 국민들이 다 같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결국은 배달앱 국민 보편화 시대가 왔다. 그런 면에서 매우 주목을 끌고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 배달앱에 대한 보호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음식 배달 잘못, 가격 폭리에 대한 예.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보편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이 시장성이 이제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해서 좀 더 규제나 어떤 보완점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